왼쪽에 적이다. 엄폐해. 엄폐. 델타 부대 위치 노출됐다. 후퇴해. 지금 당장 후퇴하라. 진우가 다쳤어. 여기 의무병. 지금 당장 필요해. 수류탄이다. 던져. 저쪽으로 던져. 그는 대답이 없어. 진우야, 버텨. 형제야, 제발 버텨. 델타 샘, 생존자 확인 바란다. 다시 말한다. 생존자 확인 바란다. 내 이름은 이선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북쪽이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엔 몰랐지만 내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골 소년이 어떻게 전쟁이라는 지옥을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 시절의 꿈을 꾸는지를.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거의 하얗게 빛났습니다. 마치 비극이 쓰이기 전의 백지처럼. 나는 지금도 그 라디오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겉으론 침착하려 애쓰는 듯했지만 두려움이 그 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배추를 썰고 계셨고 어린 남동생은 흘길에서 작은 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그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멈춘 듯했죠. 아버지는 찻잔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마치 한순간에 늙어버린 듯했습니다. 전쟁이야 아들, 또다시.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이후로 한반도가 나뉘었고 긴장이 있었고 북쪽은 폐쇄적이고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정치 이야기처럼 흘러나오던 그 일들이 이제는 무장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있다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 사태가 오래 갈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충돌일 뿐이야. 며칠 지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들 말했죠. 하지만 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점령당한 도시들의 이름만 계속 흘러나왔고 이웃들은 북쪽 병사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먼지와 공포에 뒤덮인 채 길을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침대 옆에 나무 몽둥이를 두고 주무셨고 어머니는 눈을 감고 묵주를 꽉 쥐며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탱크를 본 것은 창문 너머였습니다. 그 탱크는 더럽고 시끄러웠으며 회색빛이었고 푸른 논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군인들인지 북쪽 군인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했죠. 우리는 그저 집 안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엔진 소리에 땅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포는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벽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물처럼 조금씩. 처음엔 밤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 다음엔 낮에도 나가기 무서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옆 마을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뭔가가 강제로 뽑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안정감, 꿈꿀 수 있는 가벼움, 내 청춘이 책과 사랑 이야기로만 채워질 것이라는 환상. 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숨기지 않고 우셨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우리 이웃박 아주머니의 아들이 매복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편지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박 아주머니를 마치 친자매처럼 안고 몇 시간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나오셨고 그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나는 이후 수년 동안 자주 보게 될 표정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실의 표정이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장터는 텅 비었으며 남자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징집되었고 일부는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싸우기 두려워서 혹은 강제로 끌려갈 것을 알았기에 밤새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는 점점 뉴스보다 군가를 더 많이 틀었고 연설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골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길 바랐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란 것을. 그 시기 아버지는 내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엽총으로 사격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떨면서 자꾸 관역을 빗나갔고 아버지는 이게 필요할 거다. 선호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소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분이 나를 사냥꾼으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로 만들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월 말 공식적인 호출이 있었습니다. 16세 이상의 모든 청년은 가장 가까운 징병소에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굵고 무심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마치 내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어머니는 사흘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김치를 담그셨고 마치 친척을 방문하러 가는 아들에게 옷을 챙겨주듯 옷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전쟁이었고 그 친척들은 두려움에 무장한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떠나던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연설도 드라마 같은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능하다면 꼭 돌아오너라 라고 짧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마치 나를 다시 태중으로 품으려는 듯한 강한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떠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너무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곧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며칠만 갔다 오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17살의 나이에 뱃속의 싸늘한 긴장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용맹의 노래 사이에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변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이 가족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줄 몰랐다. 때로 삶은 그렇게 잔인하다. 아무런 경고 없이 잠시 평온한 순간을 살게 하면서 조용히 이별을 준비한다. 그날 밤은 평범해 보였다.
우리는 일찍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멸치와 밥을 짓고 맑은 국을 끓여주셨다. 남동생은 평소처럼 채소를 주머니에 숨기려 했고 아버지는 못 본 척 하셨다. 나는 웃었다. 그들도 웃었다. 그 순간 마치 세상 밖에 모든 혼란이 존재하지 않는 듯 우리 집 안에는 잠시 휴전이 찾아왔다. 나는 곧 떠날 예정이었다. 다음 날 마을의 다른 소년들과 함께 입대하러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내가 여전히 그저 아들이고 형이고 평범한 소년처럼 느껴졌다. 이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손님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직은 전부를 차지하진 않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음식을 나르셨다. 이제는 우리 앞에서 울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손짓과 눈빛 속에는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어머니는 마치 내 얼굴을 외우듯 바라보셨다. 기억에 남기려는 듯. 그릇을 건넬 때마다, 식탁을 정리하실 때마다 내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셨다. 마치 떨어지기 싫은 듯. 마치 그 한순간이 이미 작별처럼 느껴지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다. 원래도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그날 밤은 더욱 조용하셨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내 눈을 피하시고 바닥이나 벽, 접시만 바라보셨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시는 듯 했다. 그러다 결국 말 대신 내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다. 보살핌,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라는 말. 남동생은 아직 어려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 장난감을 가져올 거냐고 물었다. 깡통 자동차랑 나무 피리를 원한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약속했다. 그리고 그가 이틀 뒤에 올 거야, 3일 뒤에 라고 물었을 때 조금 더 걸릴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그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받아들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 그리고 나는 내가 먼저 믿고 싶었기에 그 믿음이 필요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나를 부엌으로 불러 설거지를 도우라고 하셨다. 그곳 물소리와 냄비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서야 어머니는 진심을 전하셨다.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굳어지지는 말라고. 남자다움은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시대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이라고. 애국심이나 의무 같은 말은 없었다. 영혼에 대해, 품위에 대해 나 자신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어머니는 나에게 접시를 닦으라고 마른 수건을 건네주셨다. 나는 천천히 접시를 닦았다. 마치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잡고 싶은 듯이. 그러자 어머니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돌아올 거야, 아들. 하지만 네 마음은 거기에 두고 오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정말 내 일부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차가운 들판 어딘가에 묻혀 있거나 내가 보내지 못한 편지의 재 속에 섞여 있었던 것처럼.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내 방으로 갔다. 작은 가방을 챙겼다. 여벌옷 한 벌, 얼굴을 닦을 천, 정성스럽게 싼 떡 1개, 그리고 아버지가 장교에게 전달하라고 써주신 편지. 그게 전부였다. 내 삶 전체가 그 가방 안에 담겨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바닥을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거칠고 무거운 손. 내가 들판에서 넘어졌을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던 그 손.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 하셨다. 해야 할 일은 해라. 하지만 사람으로 돌아와라. 그 당시 나는 아버지가 강해지라고, 도망치지 말고 명령에 따르라고 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며 생각해 본다. 어쩌면 아버지는 내 영혼을 잃지 말라고 하셨던 것 아닐까. 여전히 사랑하고 울고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라고. 내 자신 안에서 낯선 이가 되지 말라고.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어린 동생은 금방 잠들었지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자수천을 만지작거리며 그것을 완성하는 척 하셨다. 아버지는 마당을 왔다 갔다 하셨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집안의 소리를 모두 기억하려 애썼다. 다구는 소리,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그 집에 머문 밤이었다. 그 집의 일부였던 마지막 시간. 왜냐하면 그 이후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조차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집도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녀가 의자에 개어 두었던 옷을 입었다. 단정한 파란 셔츠, 손으로 단을 잡은 바지, 주머니에 넣을 하얀 손수건. 하나하나 사랑으로 고른 것들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처럼 정성스럽게 내 머리를 묶어주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으셨다. 울었다. 이번엔 숨기지 않으셨다. 나도 울었다. 그것이 내가 남자로서 받은 첫 번째 포옹이었고 소년으로서의 마지막 포옹이었다. 나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내 마음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웠다. 길은 멀고 바람은 메말랐고 세상은 이미 어제와 달라져 있었다. 내 뒤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문 앞에 서 계셨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마치 기도를 안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몰랐지만 단지 가족과 작별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내 일부와도 이별하고 있었다. 나는 정오 무렵에 훈련소에 도착했다.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었고 흙길을 따라 줄지어 걷는 우리 등의 햇빛은 따가웠다. 우리는 20명 남짓한 소년들이었고 모두 진지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아무도 정확히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이들은 강한 척했고 어떤 이들은 바닥만 바라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잠깐 지나가는 일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들, 학생, 친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병사였다. 훈련소의 정문은 높고 나무와 철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거기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규율, 명예, 조국. 그 세 단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가에서 수영을 하며 학교를 빼먹던 소년들의 가슴에 담기엔 너무도 거창한 말이었다. 우리는 단호한 목소리와 굳은 얼굴을 가진 하사관에게 맞이받았다. 그는 어떤 친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첫 행동은 우리 개개인의 자취를 지우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너희에겐 이름이 없다. 너희는 숫자다. 병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전쟁은 전장에 나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은 지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간을 하나의 부품으로 바꾸는 느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작은 방으로 끌려가 옷을 받았다. 거칠고 회색의 천으로 된 군복, 금속 단추, 딱딱하고 불편한 군화 한 켤레, 챙이 넓은 모자. 나는 그것을 마치 남의 갑옷을 입는 사람처럼 들었다. 무거웠고 곰팡이 냄새와 더 이상 여기에 없는 남자들의 채취가 섞여 있었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사라졌을지도 혹은 영원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탈의실에서 평상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단지 옷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피부 아래 무언가가 달라진 듯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 옛 모습과 이별하는 느낌이었다. 벽에 걸린 금이 간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짧은 머리, 굳은 표정, 피부에 닿는 뻣뻣한 천의 감촉. 목이 메었지만 삼켰다. 그곳에서는 삼키는 것이 생존의 첫 번째 훈련이었다. 훈련은 그날 바로 시작되었다. 긴 행군, 고함치는 명령, 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체력 훈련, 쉬지 않는 반복. 음식은 단순했지만 따뜻했고 숙소는 춥지만 지붕은 있었다. 그래도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코 고는 소리, 억눌린 흐느낌, 중얼거리는 악몽, 마른 기침이 뒤섞였다. 침대는 얇았고 그리움은 두꺼웠다. 내가 보는 얼굴마다 내 모습 같았다. 다른 마을에서 온 소년들이었지만 그들 모두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전라도 남부에서 온 진우라는 소녀는 자기 전에 항상 유치한 농담을 했는데 아마도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온 민재는 매일 밤 편지를 썼다. 그 편지가 전달될지 알 수 없어도 말이다. 나는 모든 걸 지켜보았지만 말은 적었다. 흡수하려 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이해하려고 했다. 훈련은 혹독했다. 하지만 육체만이 상처 입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듣는 말투, 도전받는 방식,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반복된 동작과 구호, 그것들이 더 아팠다. 망설이지 말고 복종하라. 느끼기 전에 쏴라. 묻지 말고 실행하라.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준비였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을 위한 훈련. 하지만 그 안에도 아름다움은 있었다. 동시에 울리는 군화 소리, 모두가 동시에 일어날 때의 완벽한 일체감. 깃발을 올릴 때의 엄숙한 침묵 속에서 가장 강한 이들조차 눈가가 젖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우정도 있었다.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민재가 어머니께 받은 마지막 사탕을 나눠준 날, 또는 진우가 한마디도 없이 내게 외투를 덮어준 추운 밤. 그곳 상관의 고함과 훈련총 소리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형제애였다. 그것은 한계 속에서 피어난다. 날들이 빨리 지나가기 시작했다. 햇빛, 땀, 먼지의 흐릿한 연속. 나는 때때로 내가 집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이곳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명령을 하나씩 수행할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굳게 만들고 준비되게 하는 것.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오후에 차를 마시던 시골 소년이었다. 밤마다 나는 그 소년의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내가 돌아가게 되기를, 이 군복을 벗고 다시 이선호라는 사람이 되기를. 하지만 매일 그 옷을 다시 입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다. 군복은 더 이상 따갑지 않았다. 군화는 더 이상 발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모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내 몸은 적응했다. 하지만 마음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집의 냄새가 그리웠다. 어머니의 얼굴, 마당의 귀뚜라미 소리.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외로웠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 훈련은 단지 서문이었다. 진짜 지옥을 향한 조용한 준비였다. 그리고 내가 매일 입는 이 군복은 단지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끊임없는 상기였다. 그날 밤 추위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숙소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내면적인 곳에서부터 오는 추위였다. 영혼 전체로 퍼져나가는 차가움이었다. 그것은 내가 병사로서 맞이한 첫 번째 밤이었다. 몸은 이미 하루의 명령에 복종했다. 우리는 행군하고 짐을 나르고 몸을 낮추고 일어나고 소리쳤다. 땀은 아직 피부에 붙어 있었지만 피로는 잠을 부르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이. 숙소는 어두웠고 좁은 침대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공간은 작고 숨막힐 듯 했으며 습기와 싸구려 비누 그리고 그리움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에는 20명이 넘는 이들이 있었지만 정적은 거의 완벽했다. 들리는 것은 매트리스가 삐걱이는 소리, 억눌린 숨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리는 깊고 긴 한숨뿐. 마치 누군가 울음을 참으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10번째로 몸을 돌렸다. 담요는 얇고 거칠었고 아무리 감싸도 발끝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집에 있던 내 침대가 떠올랐다. 어머니의 향이 배어있던 낡은 베개, 밤중에 동생을 덮어주려고 일어나던 어머니의 발소리. 그 모든 것이 아주 최근의 일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느껴졌다. 마치 내 것이 아닌 과거처럼. 옆 침대에서 진우는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가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며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도 그랬다. 다만 안에서. 그런 울음은 일찍부터 숨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울음이다. 눈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갈비뼈를 타고 내려와 위장을 조이는 울음. 그리움만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뭔가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예감.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 나는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다. 짧지만 강하게 안아주던 그 포옹. 어머니의 말도 떠올랐다.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돌아오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내가 남긴 손수건을 끌어안고 잠들었을 동생. 수많은 장면, 소리, 부재.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숙소 안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두고 이곳에 왔다. 집, 누이, 들판, 꿈. 우리는 이제 병사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너무 일찍 죽음을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하는 소년들이었다. 바람이 천막의 옆면을 가르고 지나갔다. 천은 마른 소리로 흔들렸다. 밖에서는 야간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일정하고
경계심 가득한 발소리. 세상이 거대한 기다림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을 기다리고 호출을 기다리고 끝을 기다리는 한밤중쯤 누군가 노래를 속삭였다. 자장가 같은 멜로디, 아주 낮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그 곡을 알아챘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전통 민요였다. 어쩌면 누군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려 했을지도, 어쩌면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려 했을지도. 그것은 나를 깊이 울렸다. 잠시 함께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담요 안으로 몸을 움츠렸다. 더 작아지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젯밤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방 한쪽에 등잔불을 켜던 모습, 귀뚜라미 소리, 누가 밤에 깼을 때 마시라고 항상 식혀두던 찻잔. 지금은 모든 것이 콘크리트와 철이었다. 명령과 침묵, 더 이상 차도 없고 품도 없었다. 오직 피부에 밀착된 거친 군복과 가슴에 남은 텅 빈 자리만이 있었다. 그 첫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않았다. 아마 몇몇은 깜빡 졸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잠, 우리를 감싸 안고 멀리 데려다주는 그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열린 눈들이 있었고, 속삭이는 기도가 있었고,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손들이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니, 나 위에 펼쳐진 어두운 천막을, 달빛이 희미한 얼룩을 그려내는 곳. 나는 그곳을 바라보며 기억했고, 느꼈고, 기다렸다. 신기하게도 몸은 불편함에 익숙해질 수 있지만 결핍에는 익숙해지지 않는다. 나는 딱딱한 바닥도, 등의 한기도, 발을 조이는 군화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집이 없는 건 익숙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침묵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아침이 되자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모두 말없이 일어났다. 아무도 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도 서로에게 잠을 잘 잤냐고 묻지 않았다. 마치 우리끼리 한 가지 약속을 한 듯 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느낀 것은 그 안에만 두자고. 고통은 공동의 것이었지만 침묵은 각자의 것이었다. 담요를 개면서 내 손은 약간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이었다. 마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나쁜 소식을 가슴 깊숙이 기다리는 듯한 기분. 우리는 한 명씩 숙소를 나섰다. 새벽빛은 창백하고 거의 회색빛이었다. 얼굴들은 부어 있었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사관은 굳은 얼굴로 스톱워치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나섰다. 행군하고 달리고 복종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모든 발걸음은 그 전날 밤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첫 번째 잠 못 이루는 밤, 처음으로 성장의 고통을 알게 된 밤. 병사가 된다는 것은 단지 군복을 입고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깊은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진실.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모르고 돌아온다 해도 내가 누구일지를 모르는 그 외로움과 그 명령은 흐린 아침에 내려졌다. 우리는 아직 아침 식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얕은 그릇에 담긴 죽과 작은 주먹밥 2개. 한 하사관이 단단한 발걸음으로 식당에 들어섰고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문 옆에 멈춰 서더니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10명의 소년. 첫 번째 실전 임무. 첫 번째 야외 순찰. 더 이상은 모의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훈련이 아니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가슴속에 이상한 열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으로 가장된 두려움이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단 하나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이후로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는 것. 돌아온다면,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진짜 총을 받았다. 차갑고 무겁고 훈련에서 쓰던 모형과는 완전히 다른, 손에 쥐는 순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반가쇠를 당기면 진짜 총알이 나갈 것이고 그 탄환의 운명은 내 책임이었다. 우리는 전투복을 입었고 간결한 지시를 받았다. 전방 근처에 버려진 마을을 순찰하고 적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라. 간단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이 무거워졌다. 거기엔 이제 폐허와 침묵뿐이었다. 우리는 일렬로 형식을 지키며 걸었다. 숲의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발 아래 부서지는 나뭇가지 소리 하나하나가 경고처럼 느껴졌다. 바람 한 줄기에 반가쇠의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이며 우리와 함께 긴장하는 듯했다. 등에는 땀이 흘렀다. 날이 추웠지만 말이다. 손은 총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다. 머릿속은 자꾸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마을의 대문, 어머니의 목소리. 내 일부는 아직 그곳에 남아 전쟁에 완전히 몸을 맡기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우리가 처음 지나친 마을은 마치 해골 같았다. 불에 탄 집들, 뜯겨나간 문들. 사람의 소리는 없고 나무십 부스럭거림과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 진흙탕처럼 변한 땅을 작은 가을이 가로질렀고 그중 몇 군데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총을 든 채 걸었다.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했다. 그때였다. 첫 발소리가 들린 건 마른 듯 갑작스럽고 시간을 가르듯 울리는 한 발. 어디서 들린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모두 얼어붙었다. 하사관은 주먹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세상이 작아졌다. 우리는 공터 한가운데에 있었고 너무나 노출되어 있었다. 두 번째 발사, 그리고 또 한 발, 그리고 정적. 죽음 직전에만 찾아오는 고요, 귀를 멍하게 만드는 그 침묵, 두려움은 본격적으로 침입했다. 예고도 없이 우리는 땅에 몸을 던졌다. 몸이 지늘게 달라붙었다. 썩은 나무 냄새, 먼 곳의 화약 냄새, 땅의 습기. 내 귀는 울리고 있었고 심장은 목에서 뛰었다. 훈련 중 들었던 지침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옆을 보니 진우가 있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그 눈 안에는 용기가 없었다. 공포뿐. 내 눈에도 있었던 그 공포. 하사관은 우리를 폐허가 된 벽 뒤로 끌어당겼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총에 맞을지 아닐지도 모른 채. 그리고 갑자기 총성은 멈췄다. 사상자 없음. 적 발견되지 않음. 결론 없음. 오직 두려움. 그리고 또다시 침묵.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순찰을 이어갔다. 마을은 비어 있었다. 혹은 거의. 어느 버려진 집 안에서 우리는 바닥에 버려진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흙에 더럽혀진 얼굴,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냥 장난감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혀 삼키기도 어려웠다. 임무는 3시간 후에 끝났다. 우리는 천천히 처음보다 더 무거운 어깨로 돌아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막사에 도착할 때까지 숙소에 들어서자 몇몇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누웠다. 나는 한쪽 구석에 멈춰 섰다. 여전히 총을 들고 무슨 일이 변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환상은 사라졌다. 전쟁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 사라졌다. 가슴에 훈장을 달고 돌아올 낭만적인 소년의 이미지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아침에 나간 그 아이는 나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남은 것은 더 단단한 사람, 더 경계하는 사람, 더 침묵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다. 기억 때문이었다. 총성의 소리, 진우의 얼굴, 버려진 집안의 인형.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돌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영화처럼.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베테랑들이 왜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는지 이해했다. 전쟁은 당신이 처음 듣는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전쟁은 당신 안에 남아 떠나지 않는 첫 번째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전쟁이 죽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해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내는 일이다. 전쟁은 가면을 벗기고 확신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끊어지기 직전일 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그 황폐한 땅에서 진우는 내 형제가 되었다. 나는 진우를 훈련소 초기에 처음 만났다. 그는 가끔씩이라도 웃으려 애쓰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 웃음은 활짝 웃는 것도 자신감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다. 마치 웃는 것이 인간성을 지키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는 나처럼 전라도 출신이었지만 더 작은 마을에서 왔다. 그의 손은 가늘고 눈은 크고 항상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조용한 인사만 주고받았다.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서 자고 같은 줄에서 행군하고 같은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까워진 것은 첫 번째 순찰, 그 총격전이 있었던 날 이후였다. 내가 아직 손이 떨리던 때 진우가 와서 내 총을 닦는 걸 도와줬다. 내가 밥을 먹지 못한 어느 날 밤엔 자기 주먹밥의 반을 나눠줬다. 그리고 야간 감시 중 내가 울음을 참지 못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판단 대신 침묵을 내어주었다. 진우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사람이었다. 자기 전에 유치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상관들에게 웃긴 별명을 지어줬다.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와 함께 작은 악기 가게를 열겠다고 상상하곤 했다. 그는 하모니카를 불 줄 알았고 가끔 몰래 몇 음을 불곤 했다. 그 소리들은 비록 음이 맞지 않았지만 어두운 지하실에 열린 창문 같았다. 그 짧은 순간 동안은 바깥 세상이 총성과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견딜만해졌다. 누군가와 두려움을 나눈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진우와 함께라면 밤의 침묵도 덜 무거웠고 끝없는 행군도 조금 더 빨리 지나갔다. 전쟁은 여전히 지옥이었지만 그 지옥을 함께 바라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주었다. 어느 날 감시 임무 중 우리는 함께 4시간 동안 초소에 있었다. 언덕 위에서 아래 도로를 지키고 있었다.
바람은 사르르였고 하늘은 맑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이 지나고 그가 속삭였다. 선호야, 네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 나는 여전히 도로를 바라본 채로 대답했다. 집에 돌아가서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는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게 무서워. 그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어떤 거? 우리가 웃는 방법을 잊더라도 서로에게 그걸 기억하게 해주자. 우리는 약속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감시 중에 전쟁 한가운데에서. 그것은 내가 평생 한 약속 중 가장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우리는 견디기 위한 작은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숙소에서 할 일을 나눠서 했고 한쪽이 밥을 못 먹으면 빵을 나눠 먹었다. 진우는 낡은 공책에 그림을 그렸다. 산, 집, 얼굴 같은 단순한 낙서들. 나는 짧은 문장들을 썼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것이 우리의 저항 방식이었다. 군복 아래에도 여전히 누군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내가 슬픔에 완전히 지고 말았던 어느 밤이었다. 특히 힘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다. 민간인들의 시신을 봤다. 여자와 아이들. 나는 그날 누구와도 말하지 못했고 바로 침대로 가 얼굴을 덮고 잠들려 했다. 진우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조용하고 따뜻한 존재감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다. 전후에는 때때로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 작지만 생명을 구하는 제스처로. 그리고 웃음의 순간들도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강렬했다. 그가 상사의 가방에 종이쥐를 넣어 거의 벌을 받을 뻔했던 날, 혹은 일부러 자기 이름을 잊은 척해서 상관의 반응을 본 날, 그는 그런 걸 통해 우리를 웃게 했다. 우리가 여전히 젊다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통제의 공간 속에서. 진우의 웃음은 일종의 저항이었다. 그것은 용기였다. 그것은 생명이었다. 나는 그를 내 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형이라고 불렀다. 이상한 일이었다. 우리는 동갑이었지만 어쩌면 그는 내 안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강함을 받고 나는 그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빛을 봤던 것 같다. 전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내 옆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견딜만했다. 그는 나의 닻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알게 되었다. 전쟁에서 가장 나를 지켜주는 건 총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곁에 있는 존재다. 동행이다. 공포 한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래서 전쟁의 그 시기에 나는 아직도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살아서.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전쟁에는 소리가 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소리. 단지 총성이나 탱크의 굉음만이 아니다. 폭발 직전의 침묵,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그 다음 폭음, 섬광, 추락. 내가 거의 죽을 뻔했던 그날도 그랬다. 그날은 평범한 임무였다. 적어도 그렇게 들었다. 불안정한 지역의 일상 순찰. 나는 그런 임무를 여러 번 수행해 본 적이 있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하늘이 더 낮아 보였고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무어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어깨를 긴장시키고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일렬로 행군했다. 무기는 준비된 상태였고 마음은 강한 척하려 애썼다. 길은 좁았고 한쪽은 나무, 다른 쪽은 낭떠러지였다. 하사관이 선두에 있었고 나는 세 번째, 진우는 그 뒤를 따랐다. 폭발은 땅에서 일어났다. 지뢰였을 수도 있고 급조된 폭발 장치였을지도 모른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마른 파여름, 섬광, 그리고 세상이 먼지와 고통으로 뒤덮였다. 내 몸은 마치 무게가 없는 듯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단 한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느껴졌다. 왼쪽 몸에 뜨거운 통증, 입안 가득 번진 피맛, 끝도 없는 어지러움. 결국 땅에 떨어졌을 때 나는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다리에서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거꾸로였다. 사방이 먼지 투성이, 희미한 비명, 귀를 때리는 이명,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악몽.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피가 보였다. 많이. 총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바위 하나까지 기어가 몸을 숨기려 애썼다. 진우의 이름을 외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 순간 고통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차갑고 절대적인 공포. 다른 부상자들도 있었다. 팔이 잘린 동료, 얼굴 전체가 피로 덮인 또 다른 이. 하사관은 명령을 외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완전한 혼란, 어떤 훈련도 대비할 수 없는 혼돈. 그 순간엔 규칙도 없다. 오직 본능만이 존재한다. 누군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진우였다.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멀쩡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내게 침착하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도랑까지 끌고 가더니 자신의 몸으로 나를 덮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아마 몇 분, 어쩌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하지만 기억난다. 총성이 점차 멎어가던 소리, 비명이 신음으로 바뀌던 순간, 먼지가 커튼처럼 천천히 가라앉던 장면. 구원 병력이 도착했다. 우리는 구조되었고 부상자들은 가까운 의무소로 이송되었다. 소독약 냄새가 기억난다. 입안의 쇳맛. 나에게 말을 걸던 간호사.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다리는 붕대로 감겼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살은 파편에 찢겨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는 죽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진우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자기 머리에 찜질을 대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깊은 침묵을 공유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침묵. 그리고 그 이후 세상을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침묵. 며칠이 지나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통. 조금 큰 소리에도 몸이 떨렸다. 훈련 중 폭음이 들리면 몸이 저절로 경련했다. 손은 떨렸고 꿈은 혼란스러웠다. 내 안에 새로운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다. 외부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그것은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다른 이들은 나를 다르게 보았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으로, 또 어떤 이들은 연민으로.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무거운 짐이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나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더 연약하게 느껴졌다. 더 덥고 동시에 더 소중하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마다 이상하고 쓸쓸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흩어진 단어들, 기억들, 속마음. 진우의 낡은 노트 귀퉁이에 적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가끔 읽기도 했고 가끔은 그냥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진짜 여기서 나가면 이거 책으로 내야 해. 그리고 넌 네 악기 가게 열어야지. 약속이야. 근데 내 이야기 꼭 써줘야 해. 약속할게. 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았다. 다리에 남은 상처는 지금도 있다. 나는 그 흉터를 안고 산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에 있다. 침묵 속에, 악몽 속에. 갑작스러운 폭음에 시간 여행하듯 되돌아가는 순간 속에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하지만 그날 전쟁은 내게서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뻔했다. 그의 이름은 태석이었다. 18살. 우리 중에서 가장 어렸다. 수줍고 말이 적고 항상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마을 출신이었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전쟁이 그가 학업을 마치기도 전에 먼저 그를 불러냈다. 태석은 어느새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숙소 청소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했고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자기 군복을 직접 꿰매곤 했다. 마치 혼란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싶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웃었다. 밥이 맛이 없을 때도, 비에 온몸이 젖었을 때도, 두려움이 너무 짙어 숨 쉬기도 힘들던 순간에도 태석은 웃었다. 작고 수줍은 미소였지만 그것은 세상에 아직도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임무는 간단했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의 전초 기지를 보강하는 일.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울퉁불퉁한 지형을 몇 시간 동안 행군했다. 진우는 내 옆에 있었고 태석은 그 뒤를 따랐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였고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매복은 순식간이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몸을 땅에 던졌지만 이미 늦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 태석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아직 떠 있었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피가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며 연약한 캔버스 위에 너무 많은 붉은 물감을 쏟은 것처럼 그의 군복을 물들였다. 우리는 그에게 달려갔다. 진우는 출혈을 막으려 애썼고 나는 구조를 외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태석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몸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멀리 있었고 우리 중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연기와 침묵 속에 둘러싸여 마치 시간이 우리 주위에서 멈춰버린 듯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다. 가장 어린 아이, 가장 착한 아이, 가장 쉽게 웃던 아이, 바로 그였다.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둘 수는 없었다. 시신을 운반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놔둘 수는 없었다. 하사관은 짧게 지시를 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맨손과 짧은 삽으로 땅을 팠다. 땅은 단단했고 돌은 손가락을 베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아무도 감추려 하지 않은 눈물이 함께 섞였다. 누군가를 묻는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다. 하지만 몇 시간 전까지 내 옆에서 웃던 사람을 맨손으로 묻는다는 것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무언가를 내 안에서 찢는 일이었다. 우리는 나뭇가지로 작은 십자가를 만들었다. 진우는 태석의 손수건을 그 위에 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흙더미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 침묵이 사죄의 말이 되기를 바라는 듯.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위협을 미리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가 없는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미안하다고. 묘지를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걸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돌아오는 길은 전쟁 내내 가장 길게 느껴졌다. 시간 때문이 아니었다. 무게 때문이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땅이 우리를 뒤로 밀어내는 것 같았다. 세상은 더 어두워졌고 더 거칠었으며 더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숙소에 도착해서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누웠다. 진우는 몇 시간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막사 뒤로 가서 혼자 울었다. 아들처럼 울었다. 형처럼 울었다. 마침내 이해한 사람처럼 울었다. 죽음은 준비된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가장 좋은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을. 며칠 동안 태석의 부재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조용한 웃음을 기다렸다. 지친 얼굴들 사이에서 그의 수줍은 눈빛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이 들게 했다. 더 단단하게, 더 말없이 만들었다. 전쟁은 상실에 익숙해지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저 삼키게 한다. 조용히 품게 한다. 마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밤이 되어 나는 태석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상상의 편지를 썼다. 그는 용감했다고, 친절했다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누구나 바랄 법한 아들이었다고.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내지는 못했다. 종이를 접어 진우의 공책 안에 넣었다. 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어떤 말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편지는 어머니보다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태석의 얼굴을 기억한다. 살아있는 모습, 미소 짓는 모습, 인내심 있게 군복을 꿰매던 모습. 그는 우리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맨손으로 땅에 묻던 그날, 우리의 희망 일부도 함께 묻혔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이런 것도 앗아간다. 수줍은 웃음들, 멈춰버린 꿈들, 그리고 죽음은 언제나 노년 이후에 온다고 믿던 순수함. 태석을 묻은 지 며칠 후 고요한 새벽이었다. 그날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숙소는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구석을 향해 돌아 누운 채 낮게 코를 골고 있었다. 바람은 틈새를 통해 차갑게 새으며 들었고 세상은 멈춘 듯했다. 마치 전쟁이 잠시 휴식을 가진 것처럼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무릎 위에 펼쳐진 노트를 바라보았다. 희미해진 손전등이 창백한 빛을 페이지 위에 드리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꼭 써야만 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쓰는 일은 손으로 숨 쉬는 일이었다. 편지는 어머니에게 썼다. 이렇게 시작했다. 어머니, 이 편지가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곁에 머물거나 어딘가 길에서 잃어버릴지도요. 하지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라도, 종이 위에서라도. 말들은 마치 억눌려 있던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추위에 대해 썼다. 두려움에 대해, 폭발 후의 흙냄새에 대해, 진우에 대해, 이곳에서 형제가 된 소년, 태석에 대해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움에 대해 썼다. 어머니가 해주던 김치 냄새가 그립습니다. 차가 다 되었다고 부르던 그 목소리도요. 우리 집의 조용함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의 침묵은 달라요. 지친 몸들의 침묵, 희망을 잃은 눈들의 침묵, 말할 것이 더는 없는 입들의 침묵. 나는 마치 어머니가 내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썼다. 마치 내가 어릴 적 천둥이 무섭다고 말하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처럼. 나는 강해지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도 적었다. 내가 본 것들, 겪은 것들, 짊어진 것들이 한때 가벼웠던 무언가를 짓누르고 있다고.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꿈꿔요. 하지만 지금의 내 꿈은 피와 비명과 함께 옵니다. 요즘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악몽 없이 잠들고 싶고 죄책감 없이 밥을 먹고 싶고 두려움 없이 숨쉬고 싶어요. 나는 동생에게도 썼다. 그가 집안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아직 기억난다고. 약속했던 깡통 자동차를 언젠가 꼭 가져다 주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우리 강아지를 잘 돌보라고. 나는 그에게 너무 빨리 어른이 되려 하지 말라고 썼다. 하루하루를 천천히 살아가라고. 너무 일찍 남자가 되면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어머니, 동생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온전히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 제가 침묵 속에 돌아오고 제 미소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 편지를 쓰는 일은 생존의 행위였다.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나의 몸부림. 총성이 울리기 전에 내 모습을 기억하려는 시도. 내가 여전히 아들이고 형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끈.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다시 한번 읽었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아마 앞으로도 말할 용기가 없을지도 모를 이야기들. 그리고 그 편지를 노트 맨 뒤에 넣었다. 보내지 않았다. 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아마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아마 부끄러워서였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편지는 나 자신 외엔 누구도 읽지 않도록 쓰여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그날 밤 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마치 그것이 담요라도 되는 듯.
추억이라도 되는 듯 시간 너머의 나를 기다리는 삶과 연결되는 끈처럼 진우는 한밤중에 깨어 눈을 뜨고 있는 나를 보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을 뻗어 며칠 전 배급받은 마지막 과자 반쪽을 내 침대 위에 놓고 갔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나 여기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방식. 그 편지는 끝내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내 곁에 있다. 접힌 채, 낡고, 흙과 시간에 더럽혀진 채. 가끔은 다시 읽고, 가끔은 그저 손에 쥐고만 있다. 마치 과거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매번 읽을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새벽으로 돌아간다. 그 17살 소년. 전쟁 속에 길을 잃고 인간으로 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던 그 아이로. 전투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것과 같았다. 임무 전에 나와 임무 후에 나를 나누는 다리. 처음엔 그 변화가 미묘했다. 좀 더 멀어진 시선, 조금 더 길어진 침묵.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더 거칠고 더 뚜렷해졌다.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지로 돌아올 때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또 하나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젖은 옷을 입고 온몸에 진흙이 묻은 차에 돌덩이처럼 무거운 군화를 끌고 걸었다. 하지만 진짜 무게는 안에 있었다. 그날은 전사자도 없었다. 눈에 띄는 손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가 죽은 것처럼 느꼈다. 아마도 희망. 아니면 우리의 젊음 중 또 한 조각. 진우는 돌아오는 길에 농담을 하나 했다. 유치하고 시시하고 평소처럼 나를 놀리려는 말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잠깐 눈으로 웃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웃을 수 없었다.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웃는 법을 모른다는 걸. 그것은 슬픔도 아니었다. 아픔도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영혼의 탈진. 이전엔 따뜻함과 존재감과 가벼움이 머물던 자리에 자리 잡은 공허함. 진지의 소리들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상관의 고함, 동료들의 발소리, 총을 닦는 소리. 모든 것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두꺼운 유리 너머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나는 걷고 먹고 명령을 따랐지만 온전히 이곳에 있지는 않았다. 숙소에선 여전히 대화가 이어졌다. 어떤 이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는 소문이나 편지, 추억을 이야기했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가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 그 안에서 나온 어떤 말도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가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반응이 느렸다. 그 이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더 천천히 밥을 먹었고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니면 자는 척을 했다.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진우는 그런 나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가끔 과일 조각을 건네주거나 공책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감정이 내 안에서 말라버린 것 같았다. 분노도, 공포도, 그리움도 없었다. 오직 흰 공간, 영혼의 마취 같은 상태. 내 몸은 계속 움직이는 법을 배웠지만
내 안에 다른 무언가는 돌아오기를 포기한 듯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립다고 쓰여 있었다. 동생이 이제는 텃밭을 돌보는 걸 도와준다고. 그해 여름 비가 더 많이 왔다고. 그리고 나를 웃는 모습으로 꿈에 봤다고 하셨다. 그 말은 칼처럼 나에게 꽂혔다.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던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숙소에 금이 간 거울 앞에 섰다. 입꼬리를 올려봤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찡그림 같았다. 기계적인 표정, 영혼 없는 몸짓, 가족과 웃던 그 소년, 동생을 놀리며 웃던 소년, 어머니 곁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웃던 그 아이는 이제 이곳에 없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그가 언제 떠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폭발이나 총성이 아닌 공허에 대한 꿈. 나는 텅 빈 마을을 헤매며 어머니를, 진우를, 누군가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달렸다. 하지만 마주치는 것은 회색 벽과 잠긴 문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지만 눈물은 없었다. 눈물조차 나를 떠난 듯했다. 어느 날 운동장 한켠에서 쉬던 중 한 고참이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늘 말이 없냐고.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더 깊었다. 나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안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간다. 시간, 친구, 계획. 하지만 그중 가장 잔인한 상실은 바로 이것이다.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 웃을 수 있는 능력. 아침 햇살에 감동하거나 갓 구운 빵 냄새에 미소 짓는 능력. 사람은 점점 자동으로 살게 된다. 그저 버티고 수행하고 기다리는 삶.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가 정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도 잊는다. 한때 가벼웠던 자신, 온전했던 자신을 잊는다. 웃음을 잃고도 더 이상 그걸 그리워하지 않게 된다. 전쟁이 이 지점까지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영웅처럼 돌아가는 걸 꿈꾸지 않았다. 그저 나의 일부분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랐다.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작은 조각 하나라도. 왜냐하면 그때의 나는 오직 피로 그 자체였고 침묵 그 자체였으니까. 나는 정전이 발표된 그날을 정확히 기억한다. 1953년 7월이었다. 하늘은 무거웠고 마치 그조차도 그 소식을 믿기 망설이는 듯했다. 한 전달병이 다급한 걸음과 반짝이는 눈으로 진지에 도착했다. 그가 말했을 때 그 단어는 우리 귀에 낯설게 들렸다. 끝. 전쟁의 끝. 물론 축하의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울었으며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파괴의 끝, 끊임없는 공포의 끝, 소총을 자신의 일부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던 삶의 끝. 하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가만히 서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안도감과 혼란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린 느낌이었다. 문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열쇠를 건네는 것처럼
진우가 나에게 다가왔다.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구겨진 쪽지를 들고 있었고 그건 아버지에게서 온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편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만에 가슴 깊숙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도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귀환 준비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장비를 정리했고 군복을 개었고 공책과 손수건, 기억들을 가방에 넣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마치 전쟁이 물건들을 쌓는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들은 짐 속에 담을 수 없었다. 귀향길은 길었다. 풍경은 달라 보였다. 마치 세상도 우리와 함께 늙어버린 듯했다. 들판은 불타 있었고 마을은 폐허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달리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리게 걸었다. 나는 회색 하늘의 아침,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떨리는 손, 움푹 꺼진 눈. 동생은 자라 있었다. 키가 컸고 말이 줄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몇 달 전 병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그들은 나를 기쁘게 맞이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마치 어떻게 나를 맞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 역시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몰랐다. 며칠 동안 적응하려 노력했다. 예전 방에서 잠을 잤지만 방은 작아진 듯했다. 벽이 좁아졌고 베개는 더 이상 머리에 맞지 않았다. 익숙한 냄새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프게 느껴졌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스러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은 채 돌아왔기 때문이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예전엔 나를 평화롭게 잠들게 했던 마을의 소리들이 이제는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지붕 위를 스치는 바람소리, 개들의 짖음,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 모든 소리가 나를 다시 데려갔다. 전장으로, 총성이 울리던 밤으로, 피냄새 나는 땅으로, 태석을 묻던 그날로 돌아갔다. 나를 거의 앗아간 폭발의 날로 돌아갔다. 진우가 마지막 순찰 전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느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 공허함, 죄책감, 그리고 파티나 메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종류의 슬픔이라는 것을. 나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웃었다. 친절하게 대답했다. 파티를 도왔다. 마을을 걸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듯이.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 내 안에는 끊임없는 소음이 울리고 있었다. 마치 전쟁의 일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듯. 마지막 총알이 발사된 후에도 나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다.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강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때로는 혼잣말을 했다. 이름들을 떠올리며 장면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목소리들을 따라가며 어느 날 내 동생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늘을 오래 보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그곳에 남아있는 얼굴들을 찾고 있다고.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정전은 종이 위의 선이라는 것을, 정부 간의 합의라는 것을,
하지만 평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연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평화는 느린 과정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듣고도 떠난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악몽 없이 밤새 잠을 잘 수 있게 되기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머금고 아침에 깰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왜 그런지. 왜냐하면 어떤 기억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저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해준다. 전쟁은 절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벽, 베란다, 낡은 나무로 된 낮은 대문.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마당의 흙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새로운 곳, 낯선 곳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억과 침묵이 뒤섞인 장소, 그곳은 내 집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 집도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약속하셨던 대로. 훨씬 야위셨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으며 눈은 세월에 파인 듯했다. 나를 보셨을 때 소리치지도 달려오지도 크게 울지도 않으셨다. 그저 두 팔을 벌리셨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품에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다시 아들이 되었다. 단지 아들. 군복도 없이, 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지만 그 포옹조차 아팠다. 그 품속에 부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기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폐에 생긴 병이 추위와 끊임없는 상실감으로 악화되었단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를 보고 싶어 하셨고 내가 돌아오면 꼭 돌봐달라고 하셨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말은 내가 느끼는 것을 담기엔 너무 작았다. 집 안은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났다. 유칼립투스와 침묵의 냄새. 가구들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더 작아지고 낡아진 것처럼 보였다. 내 동생은 자라 있었다. 더 이상 주머니에 자갈을 넣고 뛰어다니던 꼬마가 아니었다. 이제는 바티를 도왔고 말을 천천히 했으며 마치 기억 속에 누군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 나는 예전 침대에 누웠다. 매트리스는 여전히 같은 쪽으로 꺼져 있었고 베개에는 어머니가 오래전에 수놓으신 삐뚤빼뚤한 바느질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 누워있는 듯한 기분. 아름답지만 멀게 느껴지는. 눈을 감고 마을의 소리를 들었다.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 옆집의 수탉, 멀리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무와 함께 지은 따끈한 밥을 차려주셨다. 내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우리 셋은 식탁에 앉았다. 동생은 거의 말이 없었고 나는 더더욱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질문만 하셨고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셨다. 나는 그 조심스러움이 곧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 침범하지 않는 배려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 같았다.
몸은 돌아왔지만 영혼은 아직 길 위에 남아있는 것처럼 나는 마을을 걷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나를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저 잘 돌아왔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더 이상 그곳의 일부가 아니었다. 마을도 변해 있었다. 들판은 작아졌고 길은 좁아졌고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다. 내가 다녔던 학교를 지나쳤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하나는 깨져 있었다. 예전 선생님이 나를 꿈꾸는 아이라 부르던 기억이 났고 몰래 쪽지를 주고받던 시간들도 떠올랐다. 김신의 마당 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네를 보았다. 아직 거기 있었지만 한쪽 줄은 끊겨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멈춘 듯 했지만 내가 멈췄던 그 시간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간 듯 했고 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남겨두고 간 것들을 보여주셨다. 내 컵, 학교 교과서, 오래된 셔츠 하나. 셔츠에는 오랜 보관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고 하셨다. 마치 내가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나는 작게 웃으며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 물건들이 이제 나에게는 맞지 않는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늘 거기서 나와 함께 앉아 별자리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부제는 마치 가슴을 통과해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왔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어딘가에 제 안에 무언가가 길을 잃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파티를 도왔고 어머니와 시장에 다녔으며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버거웠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한 느낌. 다른 사람들의 웃음은 마치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세계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나는 온전해 보였으니까. 그때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왜냐하면 고향은 단지 벽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 웃음 많고 호기심 가득하고 미래를 꿈꾸던 그 아들, 이제는 여기 살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채셨다. 말로 하진 않으셨지만 알고 계셨다. 가끔 조용히 나를 바라보셨다. 마치 자신도 그리워하는 무언가를 내 안에서 찾으려는 듯이. 그리고 어쩌면 그 공유된 침묵 속에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이 땅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날들이 흘러갔다. 해는 떠오르고 마을 종이 울리고 이웃들은 자기 집 앞을 쓸고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는 듯 보였다. 공기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나는 그 박동을 들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일부는 아니었다. 마을은 계속 나아갔다. 아이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뛰놀았고 노인들은 파티를 시작했다. 여자들은 바느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곳에 갇힌 듯이 마치 내 영혼이 얼어붙은 어떤 순간에 정지해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 총성이 울린 직후와 귀환의 정적 사이
모두가 집을, 일상을, 관계를 다시 세우는 동안 나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침이 가장 힘들었다. 나는 늘 늦은 듯한 감각으로 깨어났다. 세상은 이미 하루를 시작했는데 나는 시작하지 못한 듯.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나무 바닥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일이 너무 거창하게 혹은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부르셨다. 나는 조용히 먹었다. 그녀는 날씨, 수학, 이모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나는 한 단어씩 대답하며 존재감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사이에 커튼 하나가 내려져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를 공손히 인사했다. 생존자로, 영웅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그 반대였다. 나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나 없이 계속 흘러간 그 세계에 우연히 돌아온 사람처럼 나는 들판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혼자서 몇 시간이고 걸었다. 예전이 어땠는지 기억하려 했다. 17살에 아버지와 함께 당근을 수확하던 소년, 형제와 함께 가을에서 수영하던 소년, 서울에서 공부하기를 꿈꾸던 그 아이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멀게 느껴졌다. 마치 내 삶을 멀리서 지켜본 것 같은 기분. 어린 시절 친구들은 변해 있었다.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들조차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웃고 장난치고 존중을 표현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눈빛.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척하는 게 지쳤다. 웃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 잘 지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왜냐하면 나도 답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알아채셨다. 말은 없었지만 깊이 느끼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어느 날 저녁 장작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구나. 나는 멈췄다.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덧붙이셨다. 얘야, 항상 강한 척할 필요 없어. 다 지난 척하지 않아도 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은 며칠, 어쩌면 몇 주 동안이나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위기는 비 내리는 어느 오후에 찾아왔다. 방 안에서 창밖을 보던 중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단지 외형적으로 더 마르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피부는 지쳐 보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지금 나는 누구인가? 아들인가? 형제인가? 생존자인가? 예비역 병사인가? 그중 어느 것이 아직도 나인가? 정체성이라는 건 이상한 것이다. 젊었을 땐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허문다. 너를 해체하고 전혀 다른 조각들로 재조립한다. 그리고 돌아오면 예전의 틀 안에 다시는 맞지 않는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답 없는 질문들로 페이지를 채우고 흩어진 문장들, 자신에게 보내는 사과들. 그게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다.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을 어떻게든 다시 모으는 시도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렀다. 옥수수는 자라고 나무는 꽃을 피우고 마을은 수확과 출산을 축하했다. 계절은 늘 그렇듯 변해갔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겨울이었다. 어느 날 밤 광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하는 어른들, 기타로 가벼운 노래를 연주하는 소녀. 나는 문지방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렇게 생생한데 나는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을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폭발음 속에, 부서진 약속 속에, 붙이지 못한 편지 속에, 내 손으로 묻은 친구들 곁에. 하지만 그걸 아는 것이 첫걸음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돌아가는 길을 찾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낮에는 나를 평안하게 해주었다. 햇빛, 마을의 움직임,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소음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분산처럼 작용했다. 마치 태양 아래에서는 기억들이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밤이 오면 그것들은 돌아왔다. 완전한 모습으로. 휴전이 발표된 후 밤은 더 길어졌다.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무게로서. 누우면 집안의 정적이 내 마음속의 소음과 뒤섞였다. 눈을 감으면 휴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잊고 싶은 장면들의 반복 속으로 끌려갔다. 악몽은 처음에는 부드러웠다. 흐릿한 이미지, 불쾌한 느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생생해지고 현실적이며 폭력적으로 변했다. 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바닥에 쓰러진 시신들, 나를 공중으로 던지는 폭발. 그리고 나를 부르던 진우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식은땀에 젖어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찾았다. 어떤 밤에는 무의식 중에 비명을 질렀고 어떤 밤에는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항상 나는 침입당한 기분이었다. 잠든 사이 전쟁이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온 것처럼. 어느 날 밤 나는 태석의 꿈을 꾸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왜 그를 버렸냐고 물었다. 나는 설명하려 했다. 그럴 수 없었다고, 노력했다고, 그를 위해 울었다고. 하지만 그는 그냥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나는 흐느끼며 깼다. 마치 12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이. 나는 일찍 자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집 안의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동생은 조용히 숨소리를 내며 잤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는 것이 두려웠다. 마치 잠드는 것이 다시는 열고 싶지 않은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벽에는 마당을 거닐었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나무잎을 만지며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더 이상 전장이 아니라는 걸. 총알도 명령도 매설된 지뢰도 없다는 걸. 하지만 내 몸은 믿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반응했다. 어머니는 눈치채셨다. 어느 날 새벽 4시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고 손가락을 엮은 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또 꿈을 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 조용히,
함께. 때로는 그런 존재감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전부가 되기도 한다. 나는 마을의 절에 갔다. 스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셨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밤이 무겁다고, 잠이 형벌 같다고, 내 마음이 잠긴 방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아픈 걸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그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인내로요. 그날 이후 나는 자기 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억나는 것들, 아픈 것들, 날 따라다니는 것들. 어떤 날은 이름을 휘갈겨 쓰고 어떤 날은 그냥 펜을 자유롭게 흘려보냈다. 기억의 형태를 부여하면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얼굴을 바꿨을 뿐. 어머니가 혼자 우는 꿈, 아버지가 마당에서 나를 바라보지만 나를 부르지 못하는 꿈, 어린 동생이 여전히 대문 앞에서 예전처럼 나를 기다리는 꿈, 그리고 나는 목에 걸린 울음을 삼키며 깼다. 그 울음은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 모든 이유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울음이었다. 새벽에는 죄책감도 찾아왔다. 계속되는 질문. 왜 나만 돌아왔는가? 왜 내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중간에서 멈췄는가? 답이 없다는 걸 알아도 그 질문은 아팠다. 그리고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밤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모든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몸에 남지 않는 상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건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 사람들은 나에게 조용하고 친절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내 침대 끝에 앉아있는 유령들을. 그래서 나는 어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어둠을 이긴 것이 아니다. 그저 나눠 가진 것이다. 오늘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잠 못 드는 밤이 있다. 날 헐떡이며 깨우는 꿈이 있다. 예고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것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왜냐하면 어떤 밤은 잠을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려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나는 노인이 되었다. 머리는 오래전에 하얗게 샜고 손은 떨리고 허리는 더 이상 세상을 지탱하지 못하며 발걸음은 느려졌다. 마치 서두름이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걸 배운 사람처럼. 하지만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따라다닐 질문이. 이 모든 일들 이후 나는 누구인가? 나는 17살 소년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인생이 단순할 거라 믿던 소년. 나는 두려움에 떨며 행진했던 군인이었다. 입고 싶지도 않았던 군복 속에서 땀을 흘리던 그 군인. 나는 전우의 피를 본 친구였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었다. 나는 수십 년의 침묵 끝에도 밤이면 조용히 우는 남자였다. 나는 많은 이름을 지녔다. 많은 얼굴을, 많은 목소리를, 그 길 위에 남겨두고 온 이들의 목소리를.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유산이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 나는 태석을 기억한다. 수줍은 미소와 작은 손을 가진 그 아이. 나는 진우를 기억한다. 우리가 웃는 법을 잊지 말자고 말하던 그 아이.
나는 아버지를 기억한다. 돌아온 나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존엄이란 말을 쓰지 않고도 존엄을 가르쳐 주신 분. 나는 생존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생존은 단지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다. 그건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외칠 때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그건 그리움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다. 그건 웃고 싶지 않아도 웃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희망을 배울 수 있도록. 그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멍들과 함께 나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에 꽃을 심는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망가진 채로 돌아온 건 약함이라고. 웃지 못하는 것도, 편히 자지 못하는 것도, 더 이상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결함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게 인간성이라는 걸. 그리고 전쟁을 겪은 사람은 절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고통은 깊어진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연민도 함께 깊어진다. 고통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지 않는다. 고통은, 잘 다뤄진 고통은 우리를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남의 눈 속 고통을 알아보게 해준다. 마음을 다해 듣는 법을 가르쳐준다. 나는 전쟁 중, 그리고 전쟁 이후에 쓴 글을 한 번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이 된 적도 없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쳤다. 나는 동생에게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손주들에게는 서두르지 않고 듣는 법을. 어머니에게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여전히 그녀가 키운 그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쟁이 나를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는 우리 집 마당을 바라본다. 작지만 의미로 가득한 세상. 식물은 천천히 자란다.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분다. 햇살이 내 얼굴을 스칠 때면 나는 눈을 감고 감사한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것은 너무 무겁고 어떤 것은 작고 달콤하다. 진우가 하사관 가방에 종이쥐를 붙여놓고 몰래 웃던 그 웃음처럼 이 기억들이 바로 내 집이다. 전쟁이 거의 모든 걸 빼앗아 갔지만 이것들만큼은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돌아갈 때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아주 천천히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 이의 겸손함으로 찾아온다. 나는 버틴 것이다. 끝나고도 남아있던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기억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한다. 울기 위해서가 아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어떤 전쟁도 종이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전쟁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모든 침묵 속에서, 모든 조심스러운 포옹 속에서,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여기 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존중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서 고마워요.